4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각종 산업에 데이터가 활용되며 데이터 산업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3법 통과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 산업. 앞으로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기영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와 AI가 전 세계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도 벌고 마케팅도 하고 또 부자 기업들까지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데이터 전문 기업을 만들고 데이터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기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굉장히 네, 반가운 맞습니다. 소식인데요. 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고 계신 마스크 알림인 그렇죠. 뭐 같은 경우는 언제 마스크가 몇 시에 판매가 되고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서 사면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확진자 동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시각화해서 내가 이제 좀 안전하게 이동 경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로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 데이터로 돈을 벌어요. 네. 그런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네. 우리 원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에 설립된 좀 연차로 보면 꽤 좀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 네. 그런 기관입니다.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DB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데이터 품질 관리라든가 민간에서 데이터를 유통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성해 나가는 네. 이런 두 가지 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어떤 네. 사업인가요? 데이터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구매할 비용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600억 규모의 1,640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써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써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비즈니스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좀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것은요. 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네.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나오고 상권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기 울음소리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거 그걸 정말 이제 신기했어요. 알고리즘으로 이제 제공을 해서 서비스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낳는 경향이 아니고 한 자녀 그렇죠. 가정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육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게 한다든가 또 이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축들의 행동이나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적절한 그 투약 시점이라든가 출하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게도 도움이 네. 되고 축산물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고도화한다든가 이런 전통 산업에 적용한다든가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서 이 활용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정리해서 공유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데이터 안심구역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공공에서도 민감한 데이터가 있어서 다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기관의 전문 데이터 분석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실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고가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관과 기업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마련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분석 환경에서 안전하게 분석하고 분석 모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이 원에서는 데이터로 꿈꾸는 새로운 가치 이를 표방하고 계신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데이터로 새로운 세상 하면 굉장히 이제 먼 얘기 같지만 그렇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SF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차가 혼자서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그게 헬스케어나 네. 금융 분야 또 이미 굉장히 많이 지금 가장 보수적이었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달라진 것들이 산업도 발전시키고 개인에게는 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발전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3법 통과가 아마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3법이 과연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요.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 3법은 기존에 있던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를 개정해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확실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맞춤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단일화함으로써 활용도 높여주고 또 보호도 강화하는 이런 이제 이중 장치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네. 데이터 산업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네.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데이터 3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3법 통과되면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TF라는 이름으로 이제 TF를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두 가지 작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또 이제 과학적 활용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좀 핫한 주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이제 데이터 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 운영과 또 전문기관 지정에 관련된 문제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운영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산업의 활용 측면을
많이 지금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너무 보호 관점에 시행령이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데이터 선진국이 되려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 강국, 데이터 선진국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마이 데이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또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정보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마이 데이터 사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미 그 매년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본인이 동의한 의료 정보, 뭐 카드 매출 정보 맞네요. 이런 것들을 동의만 해놨더니 네. 매년 그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데이터 산업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대형 플랫폼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자기가 동의한 정보를 제3자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지고 동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금융에서 자기 개인이 금융 활동했던 뭐 은행이나 뭐 보험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다른 금융 이외의 정보들과 결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로 좀 확장되는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데이터 산업의 규모나 수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이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 규모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9년 기준으로 약 16조 8천억 원 정도의 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데이터 활용이나 데이터 산업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까지 30조 규모로 확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타 산업에 비하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지금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장 속도는 저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AI 강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인데요. 이 데이터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을 극복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도 발표를 하고 AI 로드맵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고민이 되어지고 그 방향들이 일치되어진다면 더 폭발적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계기가 또 코로나19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방역도 잘하고 또 이제 선진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IT 기술과 또 정부의 데이터 공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역량들을 잘 정책 방향과 맞춰서 나간다면 저희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네. 많지만 또 새로운 전환점과 극복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 AI 강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특히 AI 강국이 되려면 이 데이터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확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1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직장인들이 아플 때 친절하게 건강을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 이 일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 상담까지 전문 의료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21곳에서 운영되는 근로자 건강센터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방문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 위치와 예약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근로자 건강센터로 직접 연락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전문 의료인에게 뇌, 혈관 질환 예방부터 근골격계 질환 상담까지 다양한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내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거나 또 생활 및 식습관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센터 관계자가 작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법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근로자 건강센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직종이나 근무 형태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일을 하는 사람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무 상관없이 일만 하시는 분은 이곳을 방문해서 건강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정신건강 문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집중했지만 지금부터는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정신적 외상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무료로 해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직무와 관련된 질환이 아니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또 금주, 다이어트, 자기개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민한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근로자 건강센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성인 10명 중 3, 4명이 겪고 있다는 코골이. 그런데 이 코골이를 방치하면 더 큰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숙면을 방해하는 불청객, 코골이.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코골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인데요. 이 수면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골이인데요. 코골이는 단순히 나쁜 잠버릇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민원식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들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왜 잠이 보약인가요? 잠의 중요한 기능은 이제 피로 회복입니다. 낮에 지치고 힘들고 한 그 잠을 통해서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잠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짜증도 나고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낮에 일어나서. 그래서 네. 꿈을 통해서 네. 기억을 정리해주고 또 나쁜 기억을 또 삭제해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골이를 퇴치하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숙면을 방해하는 코골이입니다. 이 코를 고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은 고행이에요, 고행.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를 고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코는 왜 골게 되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문풍지가 떠는 것처럼 네. 예, 이제 목이 굵고 네. 또 결국은 속에 살이 쪄서 기도가 좁아져서 네. 연국의 부분이 문풍지처럼 떨게 떨어서 코를 네. 골게 되죠. 근데 코 고는 사람 중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체중이랑 꼭 연관이 있다고만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코를 많이 고시는데 네. 날씬하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래 턱이 뒤로 들어가 있다거나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네. 코로 숨을 쉬는 길이 구조적으로 좁아져서 날씬한 사람도 그런 경우는 코를 심하게 골게 됩니다. 네. 코를 고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입을 벌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공통점인가요? 입을 벌린다는 거는 네. 코가 막힌다는 거죠. 아. 네, 코로 숨을 쉬면 코를 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네. 코를 평상시에는 안 골던 분이 너무 피곤하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또 베개를 높은 걸 빈 경우 코를 겨누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술을 마시게 되면 네. 모든 점막이 이제 부풀어 올리죠. 아. 결국은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막이 좁아져서 코를 골게 되고 밤에 이제 TV 시청하실 때 뭐 800개는 할 사람은 없지만 네. 소파에 네. 기대서 주무시는 그러니까 자다가 주무시는 분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고요. 네. 그리고 또 목을 소파에 기대게 되면 목의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좁아집니다. 아. 코를 골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경추 디스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 높은 베개는 결과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코를 골았을 때랑 안 골았을 때랑 수면 질의 차이가 큰가요?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그럼 낮에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지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는 옆에서 코를 골고 막 주무시면은 되게 피곤했나 보다. 맞아요. 푹 주무시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잠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숨이 푹 끊어지기도 하고 한참 있다 숨을 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반복되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건강 적신호 코골입니다. 그러면 코를 고는 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일종의 위험한 습관이네요. 물론 본인에 의한 뭐 습관도 있겠죠. 운동을 안 하거나 뭐 비대하거나 이런 건 습관이 되겠지만 구조적인 이제 결함 때문에 이제 코를 골게 되는데 50 넘으신 분들 네. 남자분은 3분의 1이 코를 골고요. 와. 또 여자분들은 60 넘으면 3분의 1이 코를 골니다. 무서운 거는 자다가 숨이 끊어지는 수면 중 무호흡증이 문제죠. 수면 무호흡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되는지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거든요. 코를 골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숨 멈춘 것 같은 네, 느낌. 그게 이제 네. 무호흡인데 10초 이상 숨이 끊어지면 그걸 수면 중 무호흡이라고 하고요.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1시간에 5번 이상, 와. 1시간에 그다음에 5번. 7시간 동안 30번 이상. 와.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뭐 숨 오래 참기 뭐 이런 네. 것도 하죠. 네. 해녀들이 보통 2분에서 어떤 분은 뭐 3분, 4분까지 참는 분도 있다 그래요. 네. 물론 그게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3분 이상 숨이 끊어지는 에피소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네. 잠을 자도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전쟁이죠. 예. 자다가 푹 하고 내쉬면 네. 이제 옆에서 보시다가 아유 우리 남편 살았구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드실 텐데 실제로는 생명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수면이 끊어지면 네.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저산소증이 생기고요. 네, 저산소. 뇌로도 보통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사에 빠지죠. 그 그렇죠. 정도로 심장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요. 음. 그래서 심장 박동이 굉장히 세게 해야 뇌에도 피가 전달되고 그렇죠.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고혈압을 초래합니다. 음.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뇌졸중이 생기고요. 아, 부정맥증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맥이 따라서 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도 간혹 코 고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되게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으로서 네. 아이가 뭘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공부도 좀 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가 막히거나 또 아데노이드라는 인두핀도가 있습니다. 코 뒤에 보면 그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 코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를 골게 되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잠을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고 항상 피곤하겠네요. 항상 피곤하죠. 그리고 어린아이 때 키가 자라려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게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 코골이 있는 아이들은 그때 잠을 충분히 못 자요. 성장 호르몬의 원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원료가 같아요. 그 호르몬을 딴 데로 쓰니까 애가 키가 자랄 수가 없죠. 그 얘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도 맨날 졸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학습장애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개인 건강을 위협하는 이 코골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코골이 치료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치료 방법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또 몸이 또 날씬하진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코를 이제 등치가 있는 분들이 좀 골죠. 네. 또 술 좋아하는 분은 당연히 고는데 코가 막히는 걸 해결하면 돼요. 일단 네. 그건 이제 질병이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면 운동. 예 운동이 좋겠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좀 먹는 거 그게 결국은 술 습관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술 드시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죠. 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이나 또 장치 치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약물 치료는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수면 장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들도 많고 그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약들이 원하지 않은 다른 부작용, 환각작용이라든가 또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나 정신과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치과에서 주로 만들어주는 마우스피스. 네. 그 뭐냐면 턱을 앞으로 좀 잡아당겨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넓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코 고는 걸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쓰는 장치는 지속 양압 치료기라는 장치가 있는데 네. 그 장치는 밤에 주무실 때 호흡이 안 되는 걸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네. 강제적으로 바깥에서 공기를 넣어주는 장치가 되는데요. 공기 공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걸 넣어주면은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고 당연히 본인이 숨쉬기도 편해지고 코골이나 무호흡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완치가? 한 번 하게 되면 거의 평생 쓰셔야. 그러면 그 장치를 하고 잠을 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요? 렌탈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작년 7월부터 의료보험이 다 돼서요. 아, 렌탈로 가능합니다. 네. 비용은 뭐 5만 원 이하로. 네. 수면 다운 검사도 한 1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네. 당연히 의료보험이 되고요. 이 장치를 먼저 써보고 네. 본인이 건강이 개선되면 좋고 안 될 경우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수술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수술을 해도 안 되면 장치를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수술도 어떻게 보면 보조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개수 인도 성형술이라든가 뭐 레이저 수술, 고주파 온열 수술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아주 몸이 비대하고 네. 뭐 정말 악성의 무호흡증이 있는 분은 전신 마취하에서 목젖 윗부분을 편도하고 다 도려내고 절개하시는 네, 절개하고 띄어내는 거죠. 띄어내고 20-30바늘 정도 꼬매고 네. 엄청 큰 일주일 수술 동안 아닌가요? 입원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죠. 그러면 코 내부의 구조를 바꾸는 거네요. 그럼 숨쉬기 편하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네. 확장시켜주는 거죠. 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레이저로 간단하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레이저는 이제 600도 정도 고열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도 약간 입히고요. 또 목젖에 목에 걸린 느낌, 이게 아주 오래 가기도 합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이 건강한 숙면을 위한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팁, 꿀팁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습기를 이용한 습도 조절, 집에다 주무실 때 수건 널어놔도 네. 되고요. 젖은 수건. 낮에 건조할 때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뿌리기도 하고 네. 또 생리식염수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 세척을 또 하셔도 되고요. 코 속 세척 네, 굉장히 생리식염수 중요하네요. 이용해서. 네, 좋은 잠은 비타민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자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코골이 꼭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